저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두 가지 주제에 앞서서 오늘 전체적으로 6편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강의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 저도 강의를 열심히 했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중에 여쭤보면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고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뒤돌아서면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10가지 문장만 우리 알자, 그런 뜻에서 10가지 상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10가지를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는 뇌의 병이다. 두 번째,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세 번째는 치매 인구는 벌써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네 번째는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는 아니다. 그렇지만 또 다섯 번째로 치매 없는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있다. 여섯 번째입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다. 일곱 번째는 이쁜 말이 이쁜 치매를 만든다. 여덟 번째는 치매 환자도 감정은 있다. 아홉 번째는 치매는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치매에 대한 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맨 마지막은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인 예방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치매는 뇌의 병이다.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치매가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어른이 바보 되는 병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노인의 심한 건망증 아닌가, 어떤 분은 늙으면 다 그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치매 그러면 그냥 불치병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매가 뭐 중풍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이게 나이 들어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신병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치매가 좀 무섭죠. 왜 무서운가요? 왜? 예, 기억이 없어지는 거. 예, 맞습니다. 즉 기억이 점점 없어짐으로써 나의 존재, 나의 가족들을 다 잊혀가고 나를 잊어간다는 거 무서운 일이죠. 맨날 치매하면 벽에 똥 바르고 바깥에서 난리치고 그리고 막 때리고 뭐 이런 게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니까 이런 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내가 진짜로 없어야 되겠다. 나의 진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안 걸렸으면 좋겠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해서 치매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병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 뭐 젊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자식들이 속색해서 그런 거 아니냐? 평소 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천형이다, 그럴 팔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병이에요. 병. 어디에 생기는 병? 뇌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병으로서 접근을 해야지 바로 그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한테 상식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코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미쳤다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것이 치매하고 뭐가 다를까? 정신병은 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정신병과 신경증, 즉 사이코시스와 뉴로시스라는 것으로 나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정의해 보면 뭔가 생각이나 감정이 지나친 것이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슬퍼, 아니면 너무 기분이 하늘로 치 올라가, 그래갖고 본인이 전지전능해서 뭐 하나님이 됐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나 그리고 기분이 너무 지나쳐 있는 거. 두 번째로 그 지나침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현실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에 가서 깔깔거리고 웃고 결혼식장에 가서 울고 뭐 이런 것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지나친 생각이나 지나친 감정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어져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다. 야, 왜 그러냐고. 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실 감각에 맞춰서 여기에선 이런 걸 해야 되라고 남들이 이야기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 그걸 병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런 병식이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 우리는 정신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치료를 상당히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정신병적인 현상이 치매하고 뭐가 다르냐? 아까 정신병적인 증상은 생각이나 감정이 좀 지나치다는, 많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치매는요, 결핍이에요. 하나둘씩 없어져 가요. 모든 것들이 없어져 갑니다. 생각이, 기억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없어져서 그 사람한테 지적을 해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병과 치매는 동급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쪽은 지나침, 이쪽은 결핍, 부족함 이런 것입니다. 치매 증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매 증상하면 뭐예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감소됐어요. 말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예. 시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행동을 하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밀어내는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를 담을 긋고 혹시 미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했고요. 치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의 그 성격이 안타깝게 감퇴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의 기능이 감퇴되느냐는 거죠. 뇌의 기능이 감퇴되는 거예요. 심장의 기능이 감퇴되는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 감퇴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나 심장이 들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우리가 똑같이 걸어 다니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뇌의 문제. 근데 뇌의 어느 부분의 문제? 우리는 뇌의 가장 안쪽에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뇌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치면 그냥 죽어요. 사망이에요. 가장 깊숙한 곳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생명이라는 그 기관을 싹 덮고 있는 그러한 뇌 조직이 있어요. 이걸 구피질이라고, 옛날 피질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약하잖아요. 발톱이 있나요? 잘 뛰질 않아요. 이빨이 날카로운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쪽의 기능이 상당히 발달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인간한테 주신 거예요. 너네들이 비록 손톱, 발톱, 강한 이빨을 갖고 있지 않아도 너네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진 구조가 신피질, 새로운 피질이에요. 이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인지기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능력, 말, 언어 기능 이거 당연히 그 사람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능이 피질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뭐 동물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처럼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종족이 없거든요. 이 배려라는 게 어디 있느냐? 뇌에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깨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뇌피질에 쫙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이 뇌피질의 기능이 감소로 인해서 생명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존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능력이 없어지는 병이 치매라는 거죠. 일상생활 능력은 동요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다 떴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활 능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와 같은 그런 고의 피질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된다. 이게 치매 상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의 의학적인 진단 기준은 이거예요.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병인데 심하게 떨어지는 것에 더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알아맞추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그 실천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치매는 그러면 어떤 한 가지 병에 의해서 생겼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피질의 병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상식이 바로 이겁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다양하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이제 모시고 왔어요. 어르신을.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내 아내가 치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전문가한테 왔으니까 이제 검사를 하고 뭐 하려고 했더니 그거 다 필요 없어. 치매인데 요양원 가게 소견서나 좀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후에 사진을 찍어봤어요. 뇌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의 한쪽 구석에 피가 쫙 고여 있어요. 잘 들어보니까 3개월 전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혹이 났어요. 참 재밌는 거 이렇게 혹이 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머리를 다쳤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혹이 났으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안쪽에 작은 핏줄이에서 피가 쫄쫄쫄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조금씩 하면서 뇌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서서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몇 달에 걸쳐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즉 이러한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수술했어요? 다 났어요. 치매 얘기 나오면 요양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매 원인은 다양한 무슨 얘기냐면 치매 원인 중에는 우리가 치료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의사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치매 원인은 저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스톱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만큼 망가져 있지만 이걸 그대로 유지를 참 오랫동안 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수술을 하거나 약을 주거나 해서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공연히 그것을 찾아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방치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그냥 낙인을 찍는 거죠. 이건 진단이나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치매야. 이건 제가 보기엔 비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 속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원인을 찾아서 그중에 혹시 치료 가능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영양결핍에 있어서 치매가 나타나고요. 술 먹어도 그렇고요. 뭐 우울증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 매독도 있었어요. 그것도 치매 원인 중에 하나고 에이즈도 치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뇌에 물이 고이는 수두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치매 원인 중에 하나고. 근데 어떤 거는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빨리 원인을 제거하면 싹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엔 남는 원인은 뭐겠어요? 잘 치료되지 않는 병이 치매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남는데 그 치매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남는 원인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기 들으셨어요? 잘 알고 있는 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정도로 전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도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외국 사람 이름이 좀 붙어서 그런가? 하여간 이런 잘 외워지지 않는 이 병이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분류에 들어갑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이 게 뭐냐면 뇌 병적으로 빨리 늙어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왜 뇌에 병적으로 빨리 늙어가느냐? 거기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딱 쌓이면 병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기도 어렵고 알아낸 순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전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이게 되지요. 그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뇌의 해마라는 곳에 사진을 찍어 보면은 뭐 뇌 안쪽에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해마라는 곳이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고 이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담아두는 창고가 소실이 되니까 기억이 자꾸만 빠져나가죠. 그게 이제 처음 증상으로 나타나고 파킨슨병은 사실은 이제 처음서부터 치매 증상으로 오진 않아요. 파킨슨병은 몸이 느려지는 증상입니다.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고 이렇게 갖고 잘 못 걷고 손 떨고 하는 증상인데 이 병이 오랫동안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7, 8년, 10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서서히 안타깝게도 치매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뇌에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이상한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서 서서히 뇌세포가 병적으로 죽어가는 병이 퇴행성 질환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병이 있다. 둘 다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인지 기능을 점점 없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치매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혈관성 치매라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 좀 많은데요. 혈관성 치매는 뇌에 작은 중풍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큰 중풍이 생기면은 우리가 알죠. 어디가 마비가 돼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금 뇌의 여러 곳이 이렇게 중풍이 생겨서 힘을 잃습니다. 그럼 뇌가 하는 일이 이쪽과 이쪽이 서로 연결이 돼서 기억도 전달하고 판단도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끊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이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잘 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도 못하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치매라는 뇌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뇌병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이 있겠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 대책이 성립이 됩니다. 그 대책 또한 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한 다양한 대책의 후속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현상 하나만 갖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상식인 치매 원인은 다양하다는 걸 알면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대책도 다양하고 그 대책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환자의 양식이나 아니면 보호자의 양식이나 이것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이제 보면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치매가 자꾸만 뭐 불치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접근을 하게 되면 이쁜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상식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치매가 발병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이 제가 나중에 얘기할 내용이라서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치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태까지 갔을 때가 네. 치매입니다. 그러면 그 직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기억력만 좀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우리는 경도인지장애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도인지장애. 그런데 요거 이전에도 또 뭐가 있을까? 그 이전에.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보는데 요건 아직 못 찾았어요.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경퇴행성 질환은 예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서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찾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네.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 강연에서 교수님이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 자세하게 내용해 주셨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꼭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그냥 새겨야죠. 뭐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면 새겨집니다. 맞습니다. 기억의 속성이
들었던 반복?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지만 네. 이게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네. 뇌는 다른 데 생기는 병이 아니라 뇌에 생기는 병입니다. 뇌에 생기는 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천형도 아니고 뭐 저주 내린 것도 아니에요. 이건 병입니다. 병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해서 병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미신적인 접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병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병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것을 찾아낸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는 뇌에 생기는 병이며 거기에 발생하는 그것을 치매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질환에 걸렸다는 걸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더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치매를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치매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다음 강연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은 그럼 이런 치매 어르신들이 과연 왜 이렇게 요 근래 많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인 기억이 떨어지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치매 때문에 기억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도 기억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야지만이 치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치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00만에 가까워지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 같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은 남의 일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치매 인구 100만 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65세 이상의 그 노인에서 약 10% 정도가 치매 인구로 추정하고 있어요. 65세 정도 되면 그럼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그게 아니고요. 60대, 그러니까 60에서 70세 요 사이는 100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찾아보면 없어요. 근데 70대가 되면 이때 이제 10명 중에 1명꼴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80세가 되면 4분 중에 1분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에서 이제 집계를 좀 합니다. 얼마만한 분들이 그 치매에 걸릴 것인가. 2021년에 전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는 약 85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10분의 1이면 85만. 예,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만, 100만이 금방 훌쩍 넘어가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그게 치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옛날 우리가 오래 못 살았어요. 지금 기대여명이라는 게 80세가 되면 지금 올해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기대여명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60세를 꼽고서 제가 기대여명을 한번 쳐봤더니 웬걸 저 앞으로 23년 정도뿐이 못 사네요. 아직도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내가 83세나 84세에서 끝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 내가 잘 관리하면 이게 평균이야. 평균이면 무슨 얘기냐면 잔치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할. 80세가 넘어도 이제 우리나라는 잔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균도 못했어. 90이 넘어야 이제는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요즘 이제 9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시고요.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노령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오래오래 사셨던 분이 증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셨던 분들 중에 치매 인구가 4분의 1이라면 이게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오래 사는 나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이게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많이들 예전에 우리가 한갑잔치 가면 만수무강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사시라고요. 왜 오래 살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렇게 펼쳐졌던 내 자식들이나 손자나 이런 친구들이 잘 장성해서 성공해서 뭐 이렇게 떠받들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이제 상상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요즘은 자식이 많고 오래 사는 게 왜 안 좋을까요? 그게 지금 제가 좀 오늘 얘기 좀 한마디 드려야 되는 것들인데요. 우리나라 장수 국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장수 국가라고 대답합니다. 2017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란세치라는 중요한 학술 저널에 만약에 2030년이 되면 어느 나라가 제일 오래 살까를 그 소위 아까 얘기한 기대 여명을 추정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2030년이니까 이제 곧 도래하는 세대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은 어느 나라가 제일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추정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남성, 여성 다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뭐 저 장수하면은 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스트레스도 없고 뭐 공기도 깨끗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라 아무리 봐도 스트레스 없지 않고 항시 남북이 대치되고 있어서 항시 긴장 상태에 있고 뭐 항시 지옥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왜 한국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 살게 됐는가를 답을 내놨어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추정을. 영국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첫 번째, 한국은 의료시설 접근이 너무 쉽다. 그러니까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가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거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 나라다.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우리가 병이 있더라도 잘 관리를 해서 본인의 삶을 누리는 나라다. 그런데 그 이야기 뒷부분에 약간 이상한 얘기가 써 있어요. 한국은 병들어도 오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른 나라는 어떠냐? 장수 국가라는 일본은 어떠냐? 저희보다 뒤처져 있게 됩니다. 그 대륙이라고 하고 있는 미국 어떠냐? 그때 35개국을 그 넘버 이게 통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순위가 30위 정도로 떨어집니다. 미국은. 왜? 미국은 의료 시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돈 많은 사람만 살고 돈 없는 사람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오래 삽니다. 그럼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수 국가가 됐습니다. 진짜로 누가 보더라도 좋은 시스템으로 장수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장수 국가를 이루려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시선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효율로만 보는 거 아닐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좀 안 돼요. 관절염도 있고요. 그래서 뭐 힘도 좀 약하고요. 그러면 관절염을 잘 제거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힘이 없으면 힘을 보충해주는 로봇을 밑에 붙여주든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단지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로만 얘기를 한다면 노인은 오래 살 가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그럼 의사들은 도대체 뭐인 거죠? 저는 그런 국가에 아주 해를 끼친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간 기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딱 쳐다보고서 야, 오래 살아서 뭐 하냐? 그러세요. 욥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수하면은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때 아차했어. 맞습니다. 노인의 가치가 뭘까요? 산전수전 다 겪은 꼰대의 가치가 뭔가요? 전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정보의 홍수다, 뭐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아서 그 중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골라낼 방법이 없어요. 그때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 소용없다. 이거다. 진짜로 산전수전 겪어봤다. 즉 많은 경험에 의해서 나온 지혜는 그 어떤 정보를 저거한 AI보다 예측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컴퓨터가, 우리의 머리가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그런데 겪어보지도 않던 것을 컴퓨터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봤던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거니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 세태의 문제죠. 그래서 노인이 살아서 무엇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지혜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인 자체가 뭐 생산성이 떨어진다, 효율성 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지혜가 축적이 되고 우아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전 세계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이 민족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노인의 가치를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같이 지켜갈 때 젊은 사람들도 오래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노인을 깎아내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또 그런 얘기 계속 할 때 또 한마디 합니다. 넌 병 없어서 그렇지. 병 걸려봐라.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노인의 지혜, 노인의 우아한 삶 이런 얘기를 할 때 덜커덕 걸리는 부분이 치매인 거 사실입니다. 치매 안 걸린다면 아마 지혜롭고 우아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아시는 분이 제 진료실에 딱 찾아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식당에 갔는데 돈을 안 내고 나왔어. 그래서 식당 주인이 막 쫓아온 거야. 내가 돈을 안 내고 나왔다. 이게 말이 되나? 나 치매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 좀 있으세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 들어가다가 이게 문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하도 많다 보니까 눌러서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겪어보고 나서 오는 그 불안한 느낌, 이걸 느껴보셨죠? 이분이 그런 느낌을 확 받으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치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너무 이 이야기가 강조되다 보니까 기억력에 깜빡하는 이 상태 하나만 갖고서도 너무 놀라시는 이 부분을 좀 달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두 번째 주제는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는 아닙니다. 우리 뇌라는 것이 이제 뇌병이 걸리는 것이 이제 치매라고 했으니까 뇌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뇌는 그냥 우리의 생각의 주머니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머니고요. 이야기 주머니입니다. 이러한 주머니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아까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이 주머니에 많은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은 또 잘 나눠보면 옛날 기억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기억도 있고요. 또 미래에 뭘 해야 될 기억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 우리는 이 여기에서 어떤 것 하나가 삐끗하면 무척 두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억,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한 거, 이런 것들 많이 놓칩니다. 즉, 그래서 자꾸만 기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했던 일이 남들하고 차이가 난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남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야, 그때 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야. 나 그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딱 되면 내가 기억력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분도 내가 분명히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내야지라는 그러한 일상적인 행동에서 다른 생각이 많았던지 그냥 쑥 걸어 나왔던 것이에요. 진짜로 이 사람이 기억력이 없었다면 쑥 걸어 나와서 식당 주인이 돈 내고 가셔야죠 했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네가 뭔데? 누구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이분은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는 있었는데 그 순간에 소멸이 된 거죠. 그렇지만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가 뭐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딱처럼 아주 그냥 세이브가 그 저장이 아주 똑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상당히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기억되기도 어렵고요. 기억 끄집어낼 때 또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 기억을 서로 얘기할 때 친구들하고 막 얘기했어요. 너 그때 그랬잖아.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이랬잖아. 그럼 네가 언제 그랬어? 이런 얘기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는 자기 좋은 대로 기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자꾸만 끄집어내고 현재 속에 떠올렸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것들 여러 번 해야 기억이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말랑말랑한 상태로 그냥 한 번만 집어넣으면 그다음부터 흐물흐물 없어집니다. 우리가 건망증이 있다고 치매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설명이 기억은 되게 말랑말랑하다. 기억의 속성 자체가 잘 날아간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기억은 진짜 중요한 기억이에요. 기억은요, 우리가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고 다들 그냥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컴퓨터를 그냥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기억은 입력하는 단계가 있고 저장되는 단계가 있고 인출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입력이 제대로 됐다면 그것을 입력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막 입력을 하면 여기 화면에 뜨잖아요. 우리가 저장부터 느리지 않고 그냥 전원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떠 있던 게 싹 날아가 버리죠. 저장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생활에서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 많이들 술 먹고 하나도 기억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알코올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억을 저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보를 이 해마라는 곳에서 좀 더 다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단백질이 작동을 하는데 이 알코올이 그 단백질의 이동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여기에 화면에 떠 있으니까 막 얘기도 다 하고 다 잘 했는데 술이 들어가서 전원을 싹 뽑아버린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저장이 안 돼 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말랑말랑한 기억 때문에 우리가 깜빡깜빡할 수 있는 기억의 속설에 의해서도 기억이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기억이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얘기를 해요. 내일 뭐 먹어야 되고 내일 누구하고 약속 있고. 근데 그게 안 들어와.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서 얘기한 사람은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내일 뭐 있어? 그럼 응? 내일 뭐가 있어? 그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냐? 예, 기억이 못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도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고 그렇게 깜빡깜빡하는 걸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매일 자주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간혹가다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억이라는 속성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꼭 남겨야 될 거 아니면 날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슬픈 기억들 날려버리고 싶잖아요. 왜 그건 꼭 이렇게 남아있고 좋은 기억은 다 날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억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자꾸만 되뇌일 때만 가능한 일이지 한두 번 들어서는 깜빡깜빡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억의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할 때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도 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성 치매라는 것이 있어요. 가성 치매는 가짜 치매라는 거죠. 가짜 치매.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 생각 속에 다 몰두돼 있어 갖고 아까와 같이 뭔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집중이 안 돼요. 실제로 똑바로 보고서 그 이야기를 몇 번 되뇌었어도 몸 안에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요.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기억은 그냥 말랑말랑한 상태가 됐다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분한테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난 몰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두 번째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건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많은 불안에 싸지게 되는데 그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인데요. 건망증은 왜 오느냐면 그 기억의 속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해야 될 건망증은 어떤 것이냐? 가끔가다 있는 깜빡이 아니라 그 상황이 매일 자주 반복될 때 우린 그때부터 좀 건망증이 혹 치매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이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요 기억력이 떨어지더라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요 애매모호한 경계 영역이 있습니다. 건망증만 있는 그런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치매에 조금 가까워지는 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치매에 빠지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이러한 얘기를 갖고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에서 건망증과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교수님 건망증과 치매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기억이 말랑말랑하다는 얘기로만 표현을 했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들어가 있는데 끄집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억이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둘 다 기억 장애가 있겠죠.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치매에 빠지게 되면 소위 입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잘 안 된다는 건 그때 그 상황이 아예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도 밥을 먹었던 상황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끄집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힌트를 톡 주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있으신 분들의 기억 장애인 경우에는 이렇게 힌트를 주더라도 안 튀어나와요. 아예 입력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뭐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입력단이 크게 망가지지 않고 끄집어 나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힌트를 주면 잘 튀어나옵니다. 같은 기억이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건망증도 이 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는 건망증이 대부분은 그거 있잖아. 그럼 그걸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입력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현상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오늘 교수님이 강연에서 치매 환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께서 이제 잠깐 기억만 기억이 안 나도 이따 치매인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건망증과 치매로 인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짚어주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신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경도인지 장애라는 개념,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치료적 접근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병은 언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병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죠? 증상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게 뭡니까? 무증상에 의한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즉 증상이 있어야 병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의 원인, 병리라는 것을 따져보면 그런 증상이 우리가 느낄 만큼 느껴지는 그 증상이 있기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경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많고 그분의 병적인 노화가 진행되는 병이고 그 과정이 아주 조금씩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금씩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됐다. 의사도 알고 가족도 다 알고 MRI에도 무슨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이 분의 병의 시작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알츠하이머 병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상을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치매 없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치매가 되면은 증상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나빠지는 과정을 이렇게 겪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돼요. 증상이 딱 시작이 되면 긴가민가 하다가 의사한테 갔는데 진단을 딱 받아. 그럼 진단 받으면 이상하게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은 왜 맨날 약을 주시는데 환자는 계속 나빠져요? 예, 죄송합니다. 사실 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던 시기 정도 되면 사실은 병으로만 따지면 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망가졌을 때는 우리 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을 좀 해주지만 그 보상 체계도 다 망가지게 되고 보충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 체계가 다 망가지니까 증상이 나오는 것.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 나빠져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된 다음에는 독립적인 생활도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고 망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보통 진단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3년? 에이, 3년이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죠? 10년? 예, 한 30년 전만 해도 1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20년 정도 걸립니다. 야, 이게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같이 보듬고 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초기에 초전박살내다. 그럴 수 있죠. 초기에 원인이 되는 것을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이 된 시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기를 지났어요. 초기를 지났으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초기에 쓰는 약을 아무리 써도 맥히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뉴스 보면 뭐 알츠하이머 병에 뭐 새로운 약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약을 안 쓰고 나한테 이상한 약만 주느냐? 만약에 그런 약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 약, 최근에 이제 아주 원인 치료제로서 FDA라고 미국에서 이제 인정받은 약이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그 약도 좀 더 초기에 써야 돼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진단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기억력이나 또는 뭐 인지기능 어떤 영역이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 단계.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빨리 저거 한다면 뭔가 더 해드릴 것이 더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원인 치료제를 이 시기에 넣으면 많이 진행됐던 상태보다 조금 더 일단 스톱은 좀 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요즘이 아니라 예전에 지하철역 가면 뭐 치매센터 같은 데서 나와서 뭐 검사하고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를 드립니다. 좀 이상하면 전화를 드려서 조금 이제 그 검사한 것이 좀 이상이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나 치매 아니라니까 하고서 딱 끊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래? 한번 내가 진짜로 치매인지 한번 보자. 난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번 보자. 가서 검사를 해보고 보호자가 봐도 요즘 자꾸만 잊어먹고 그래요. 자꾸만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 정도 된다면 우리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경도인지 장애란. 경도인지 장애란 기억력이나 또는 어떤 단일 그 인지 능력이 정상공보다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이걸 누가 느끼냐면 본인이나 가족이 느껴요. 그런데 이 상태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예요. 요것이 이제 진단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빨리 치매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는 증상이 안 나타난 시기이기 때문에 치매약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애매하죠. 자, 혈압이 될 만한 여건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지만 여건은 갖고 있지만 난 혈압은 120에 80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뭐 좀 그쪽으로 갈 것 같아. 그렇다면 그때부터 혈압약을 먹으면 되느냐? 아니죠. 혈압약을 떨면 혈압이 뚝 떨어져 버리는데.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데. 아니, 더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됐을 때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단지 고혈압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 고혈압이라는 진단이 내린 다음에 먹어야지.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약은 증상치료제라는 거예요. 증상치료제인데 증상이 맞지 않는데 그 약을 먹는다고 이것이 예방이 되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돼요. 당신이 이때 위험한 시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난 뭘 해야 돼?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이것이 알츠하이머 병이나 다른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 장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의 1 정도는 제자리로 돌아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말랑말랑한 기억과 이런 것들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은 그 상태로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 3분의 1은 악화가 되거든요. 이 악화되는 소위 병적인 경도인지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1년 사이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대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무슨 대책을 얘기하냐면 좀 더 운동하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나 머리 나빠서 왔다니까 왜 운동을 하라고 그래? 그렇게 난 머리가 나빠서 왔으니까 수학 문제 풀고 해야 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만큼 신체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동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동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작아져요. 아니 왜 움직이겠어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우리 뭐 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사냥을 하려면 여러 가지 판단하고 인지를 해야죠. 그런 것들이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더 진행이 되겠죠. 우리는 남아있는 뇌세포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경도인지 장애 때도 그게 병적인 것이더라도 최대한에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이라면 알츠하이머 병을 악화시키는 요소를 제껴내야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악화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생활습관병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거 다 알츠하이머 병을 악화시키는 요소예요. 때문에 이때부터
나는 내 뇌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며 운동 열심히 하고 뇌를 좀 더 자극하고 사회적 관계를 더 늘려서 내가 나한테 남아있는 최대한의 것을 누리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보겠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경도인지 장애 때 나 치매 걸린대. 이제 끝이야.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치매 금방 빠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항을 하고 싸워간다면 생각보다 잘 버텨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경도인지 장애를 그럼 MRI나 뭐 찍어갖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경도인지 장애 때 MRI 찍으면 잘 안 나타납니다. 물론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상한 단백질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단백질이 많이 쌓인 것을 확인하면 되잖아. 그런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상한 단백질이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양성이라고 해서 정상인데도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30%나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검사는 사실은 의사의 진단적인 의심 하에 검사를 해서 딱 일치했을 때가 이게 맞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의사는 가족들도 지금 현재 치매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페트 검사만 딱 봤더니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어. 그럼 이걸 알츠하이머 병으로 보거나 치매로 봐야 되는가? 이건 아직도 좀 애매해요. 그렇다면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지고 검사상의 이상이 없고 전반적 인지 기능은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도인지 장애는 병원에 가서 이것이 악화될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것들이 진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망하면 안 되고 내가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내가 뇌 건강을 지켜야 될 시기가 이제서야 왔구나 하고 신체 상태 점검하고 마음 상태 점검하고 뇌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운동 진땀 나게 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요거 안 하면 앞으로 치매에 빠지더라도 무척 고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세팅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알츠하이머 병이 더 진행이 돼서 비록 치매가 되더라도 이쁜 치매 쪽으로 가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때서부터 약을 아주 규칙적으로 먹는 생활, 나의 생활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생활, 나의 물건들을 정확하게 한 곳에 놓는 생활, 이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뇌에서 잊어먹어도 몸에서 느끼게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치매는 그리고 딱 이것만 하면 다 끝이야. 이 약만 먹어봐 다 끝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초기, 중기, 말기에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책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초기에는 주로 약을 쓴다든가 생활을 약간 단순화시킨다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중재 치료라고 해서 뇌를 자극한다든가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사람들과 사회적인 그 관계성을 좀 더 증가시키고 내가 기억해야 될 만한 동기를 자꾸만 부여받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안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지도와 감시가 필요한 거고요. 행동이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생각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인내심을 갖고 그분의 것들을 안고 가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고요. 그것도 더 망가져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와상 상태에 빠지거나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기적인 방책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못한다면 헤어져 사는 지혜까지 즉 요양원 가시는 것이 죄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없다면은 가셔야죠. 그런 헤어져 가는 지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이런 단계별로 대응 책략이
필요합니다. 경도인지 장애 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약제를 씁니다. 아주 초기 때는 원인에 대한 약제를 쓰죠. 이 원인에 대한 약제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초기에 발견해서 약을 쓰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리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나쁜 소식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이 전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치매인 분들은 어떻게 하나?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기억력 증진시키는 약이 있어요. 치매 치료제라고 하는 게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약이에요. 뇌가 망가지게 되면요, 뇌와 뇌 사이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뇌와 뇌 사이가 뭘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경과 신경이 약간 사이가 떠 있습니다. 요 사이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뇌세포와 뇌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얘가 죽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안 가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얘가 싹 없어지는 것은 나중에 일이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그래도 남아있는 몇 개의 회로에서 더 잘 가게 하면 효율성이 좋아져서 기억력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약은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이제 감각이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자꾸만 떨어지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고, 입력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노이즈, 즉 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 정보를 좀 제끼고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좀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해줘야 되는, 노이즈를, 즉 그 잡음을 없애주는 그러한 약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을 잘 조절해서 드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치매 약제들이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인지 능력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첫 시간에 치매하면 떠올리는 게 뭐냐고 했을 때 벽에 똥 바르고 뭐 어쩌고 이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장애입니다. 이분들이 망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누가 자꾸만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 우리가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그 망상체계하고 좀 달라요. 이분들은 기억이 없어져서 생긴 망상이에요. 내가 분명히 여기에 뭘 뒀는데요, 없어. 근데 사실은 본인은 이제 자꾸만 없어지니까 더 깊숙한 데다가 숨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맨날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 났고 내가 기억이 없고 초반에는 자신을 탓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진짜 이렇게 기억이 없어서 그럴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내 물건을 자꾸만 가져가는 걸까? 이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며느리가 매일 내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해. 그리고 간혹 가다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물건도 찾아줘. 야, 이거 뭐지? 혹시 이 친구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 물어보죠. 며느라, 네가 내 방에 있는 물건 손댔냐? 며느리가 난리가 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금 겨우 커버를 하고 있는 내 심정 이해 못하시고 내 물건 손댔다고 여기서 감정이 이렇게.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니 나를 도둑이라고 보니 이게 망상이 생긴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기억력이 없어져 생기는 현상이구나 이해하고, 그러면 다시 또 찾아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 모르는데, 감정의 골이 이렇게 탁 틀어지면 들어가서 찾아주지도 않고 더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일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아름답게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점점 깊어져요. 그럼 이제 굳어집니다, 생각이. 주변이 다 도둑놈이에요. 다 도둑. 내 것 다 가져가. 그래서 맨날 안고 다녀. 내 중요한 물건들. 이러한 행동의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땐 너무 공고해서
뭔가 그것을 해체시킬 만한 저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약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을 이해하고 병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좋은 치료지만 또 너무나 심하면 우리는 약을 쓸 수도 있어요. 그 약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치병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치료하고 있어요. 치료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그분들이 치매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약으로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쁜 치매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쁜 치매 만들어지면 우린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이쁜 치매는 기억력 싹 다 없어져도 딱 한마디만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부인을 봐도 감사합니다. 누굴 봐도 감사합니다. 그 단어뿐이 안 하고 그냥 다녀요. 완전 바보가 됐어. 바보가 됐는데 이 바보가 맨날 감사합니다만 얘기하네. 부인 입장에서는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 천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를 적절히 사용해서 이쁜 치매로 만들어 드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천사하고도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하면 다들 그냥 뭐 너무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 우리가 원인 치료를 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증상 치료를 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 증상 치료도 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동행하려는 태도 이게 같이 다 맞물려야 이쁜 치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쁜 치매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위 이쁜 치매가 잘 안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꼭 약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은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좀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강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한 가지. 네. 한 가지면은 치매는 결코 불치병 아닙니다. 난치병입니다. 단지 의사가 전지전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풀어가야 될 난치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도 필요하고 가족들의 지식과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이쁜 치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불치병이 아니다. 난치병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뭔가 함께라는 말이 마음에 남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쁜 치매 좀 이상하죠? 사실 치매하면 이쁜 치매를 떠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치매 상태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틀에서 봤을 때는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저희들은 이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좀 밉습니다. 짜증납니다. 스트레스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매 신경정신 증상 또는 행동심지 증상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게 실마리를 찾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이쁜 치매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치매 어르신들이 우리와 다른 행동과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망상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 걸 가져갔다. 막 그리고 의처증, 의부증도 있어요. 그리고 헛것을 막 보기도 합니다. 이거 뭐 난리가 나죠. 물론 이러한 증상도 있지만 막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불안하고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더 지나쳐서 완전히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러한 현상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건 막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꾸만 실종이 되시죠. 배회하는 증상. 그리고 밤에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똑똑 두들겨 갖고 애미야 못 주라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좀 드물긴 하지만 자꾸만 뭘 바깥에서 주워오세요. 그래갖고 막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읽기 어려운 그러한 심리적인 행동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분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러한 증상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그 이전까지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이쁜 치매를 만드는 방법은 약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약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가족들하고 의사하고 그리고 환경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그분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왜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냐고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뭐 당연히 병이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분이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싸나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안하고요, 우울하고 초조해지니까요. 왜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근데 뒷부분에 가면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 또한 힘듭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병전 성격이나 또 과거에 이제 정신병적인 질환이 있었으면 그게 더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치매에 걸리느냐, 우리가 전두엽 치매도 있고요,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고, 루이체 치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복잡하죠. 하여간 병이 어떤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치매냐에 따라서 그 병리 현상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해서 이 앞통수 쪽에 그 주로 이제 뇌세포가 죽는 그러한 그 치매가 있는데, 그 전두축두엽 치매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제하고 배려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자제심이나 배려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쉽게 화내고 이러면 참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우리가 당장의 보호자들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 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하루 중에도 이분의 증상들이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맑은 날은 괜찮은데요, 어둡고 비가 오고 이런 날 뭔가 컨디션이 뚝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딴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감기약이나 뭐 피부과약 이런 거 먹었는데 갑자기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어진 환경이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저희한테 좀 주셔야 돼요, 의사가.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정보를 아무것도 못 받고 뭐 그러니까 약 좀 드리고, 그런데 약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의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속상한 건 아는데요. 의사들하고 만났을 때 속상한 얘기만 하면 속상한 상태로 가십니다. 해결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풀이만 하고 가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야기거리가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본인 스스로가 의사처럼 생각하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내 감정 덩어리를 갖고 감정으로 부딪히면 대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속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것이 이 병의 증상이구나. 이 정도 얘기하면 의사죠. 네, 의사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치료가 필요할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지금 현재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최근에 뭐 바뀐 게 없을까?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도 의사하고 그 이야기를 한다면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쉬운데 어떻게 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보호자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이제 그 헛것을 자꾸만 봐요. 헛것을 자꾸만 보면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잖아. 야, 우리 집에 야, 저거 봐, 저거. 저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잖아. 그러면 깜짝 놀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우리 장로님이 귀신을 본다니까 말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자주 관찰이 되는지, 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몇 달 전에 한 번 있었어. 그게 너무 궁금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지만 이건 자주 관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놓고 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주 관찰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고 물어보면 다 심하다고 그래. 왜냐하면 요만큼 꼬집혀도 이게 제일 내가 심하니까. 그런데 이걸 심하냐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한 분의 증상이 쭉 가면서 이때 이만큼 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겪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만큼일 때가 있어. 그리고 뭔가 바뀌었더니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 심한 정도를 스스로가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그렇지만 자주 심하게 있다고 해서 다 고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줍습니다. 이렇게 쌓아놔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짜증이 나죠. 그렇지만 그냥 치우면 또 모르고서 또 집어와. 맨날 자주 이런 걸 주워오고 이런 것들 맨날 쌓아놓긴 하지만은 그분이 생활하는 거나 나한테 스트레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관찰되느냐, 어느 정도로 심하냐, 그리고 그것을 케어하는 보호자의 고통이 얼마나 되느냐를 갖고 우리는 이것이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다리를 다쳤어요. 쩔뚝거립니다. 쩔뚝거려서 잘 못 가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버스를 막 못 타. 그럼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치매 어르신이 기억력이 쏙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자꾸만 똑같은 거 물어봐. 그리고 의심도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빠져나갔으니까 보충해주고. 그게 아니라 우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멀리합니다. 이게 왜 똑같은 건데 이렇게 태도가 달라야 되죠? 도리어 내가 힘쓸 것도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밀어제낍니다. 우리가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객관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들은 이런 질문을 보호자에게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당연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감정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이러한
감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또 생각이 또 나타나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집안엔 부끄러운 일이다. 뭐야, 그거 숨기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창피해서 사실은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걸 보면서 나는 아버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호자분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라고 저희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당장에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꾸준히 저걸 해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이 있어요. 자, 얼마나 심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의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자주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창피해서 그동안 얘기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 왔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지. 우리 어머님이 저를 도둑년으로 몰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분을 모신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의사가 해줄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즉 짜증이 나고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망상을 유발할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혹시 잊을까 봐 몇 가지 또 물어봅니다. 요즘 어디가 아프시진 않나요? 잠을 못 주무시진 않았나요? 최근에 약물이 뭐가 변한 건 없나요? 최근에 자주 오시던 어떤 분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환자나 보호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는 아주 극도의 그 망상에 빠져서 진짜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는 사실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치매 어르신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길게 오래 간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막 때리다가도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아한 얼굴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어먹어요. 그 순간 내 문제였지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건 다 아는데요.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한번 돼보시고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면 조금은 참 이게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증상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환각을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까 같이 아주 심하거나 자주 나타나면 모르는데 어떤 분은 많이 심해졌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환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작은 동물이나 아기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막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데려간다 그렇게 하고, 막 심한 경우는 우리 침대에 누가 들어왔다고 막 그러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점점 치료가 되면서 좋아지시는 분들은 아예 없어지진 않는데 아기가 이렇게. 그럼 물어봐요. 그 아기가 말을 겁니까? 아니야, 나 그냥 앞에서 놀아. 그럼 거기까지 그냥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뭔가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이걸 볼 수는 있지만 심해서 이분의 생활을, 보호자의 생활을 해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우리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헛것을 보이는 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정도에 좀 더 심해. 그럼 그때 좀 조명을 좀 더 밝게 해주는 방법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의사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본다고 말도 안 돼.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제 뭐 이러한 뭔가 증상을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게 제일 짜증나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습니다. 짜증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워서 저거 한데 어떤 분들은 놀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놀리려고. 아니, 장난 심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우리 아버님이 치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난을 걸면 이게 막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도리어. 나의 보호자의 선입관이 그러한 평소 때 하던 행동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항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어떤 공격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은 좀 분리를 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공격성이 나타날 때를 의사들은 자꾸만 물어봐요. 어떠한 상황에서? 보면은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전립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변이 안 나오는 것을 이게 표현을 잘 못하고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혹시 이분이 어디가 불편한 것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 변비가 아주 심한 상태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 무섭다는 것으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객관화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공격성이나 없어지는 망상이나 없어지는 환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하더라도 2, 3개월 이상 가지 않아요. 의사들하고 열심히 얘기하고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약도 드리고 어떤 대처 방법을 해야 됐습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하면 분명히 그거 강한 정도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단은 두려워 말고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있다라는 의사 입장에서의 생각을 갖고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어려워요. 왜 내 부모님이 이래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해주고 헛것이 보이더라도 싸우지 말고 때로는 인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그분한테 진짜 보이거든. 진짜 보이거든. 보이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 보이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좀 보고 저것이 저분의 행동이나 생활을 막 위협하는 정도다. 그럼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가족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치료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필요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려운 것도 의사한테 얘기하고 그 필요한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정보를 수집해주고 요인을 찾아보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의사와 같이 격려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아마도 이쁜 치매로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쁜 치매, 미운 치매 얘기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을 이해한다면 이쁜 치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병으로 나타나는 치매냐에 따라서 증상도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이 증상에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보호자가 어떤 태도로 이분들을 좀 바라보느냐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교수님 약으로도 혹시 예쁜 치매 만들 수 있을까요? 약으로만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약이 있어야지만이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망상이라든가 그런 그 환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을 쓰면 진짜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일부는 약을 쓰더라도 잘 안 좋아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다 하면은 의사들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 거고, 또 그 증상을 보고 아, 이것은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환경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복용하게 되는 약들을 또 궁금한 게 평생 먹어야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 일부 약은 이제 평생 드셔야 될 약이 있습니다. 즉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치매니까 인지 기능을 최대한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버티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약은 이제 꾸준히 드시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이쁘지 않은 치매,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때는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환각도 나타날 수도 있고 망상도 나타날 수도 있고 우울증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 분이 계속 똑같은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그 증상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증량과 감량을 반복하거나 또는 끊거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치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선입견들을 좀 버리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다음 주 강연 주제는 뭘까요, 교수님? 이제 오늘 얘기한 것의 연장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러면 이해만 할 것이냐. 이해 말고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많이들 약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근데 막상 가르쳐 드려도 집에서는 잘 안 하시고요. 치매 안심센터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 가셨을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근거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 즉, 약 말고 다른 방식들이 실제로 그분들을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한 편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다니시던 환자분이셨고 그 보호자가 어느 날 막 울면서 저한테 편지를 갖고 오셨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지만 치매에 빠지시게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온 것을 읽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감정이 복받쳐서 가져오셨는데 그 편지를 보면 본인도 많이 힘들다. 그렇지만 네가 고생하는 거 나 안다라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편지였어요. 즉 치매 환자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들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나 치매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환경이 낯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치매를 이해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치매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치매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것을 지으신 분이 크리스틴 브라이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한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요. 그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했던 거. 내 경험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 가족의 고통을 알리고 조금씩 뇌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이 신체적 질병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입으로 설명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본인이 이 병에 걸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점점 치매로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을 그냥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것이 나의 교만을 비웃기 위한 하나님의 짓궂은 유머인 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치매에 걸린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치매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태도를 바꾼다면 지금도 견딜만 하다. 이건
치매에 걸리신 분이 한 얘기예요. 자, 우리 건강한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에 걸렸다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지금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꾼다면 우린 견딜만 하다라는 것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거기에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약 말고 다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지중재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중재 치료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인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도 주안점을 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신경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좀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약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인지중재 치료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알고 계십니다. 요양원도 알고 계세요. 이런 곳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분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신경정신 증상을 좀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인지중재 치료적인 요법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그 인지중재 요법, 치료가 어떤 건지 잠깐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 어르신이 거기 가서 왜 좋아하는지, 뭐가 좀 확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치료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중재라고 한다면 인지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 개입을 해서 그분의 인지 상태를 증진을 시키고, 또한 인지 상태가 떨어짐으로써 생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다시 좀 제자리로 돌려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기 편하신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인지중재라고 합니다. 인지중재를 하는 방법들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인지 자체를 증진시키려고 포커스를 두는 것도 있고, 행동 중심으로, 정서 중심으로, 자극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그리고 올해가 몇 년도고, 오늘 당신의 생일이고, 아니면 누구의 뭐고, 이러한 이야기를 아침마다 하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치매에 걸리시는 어르신한테 아침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애비 생일이 내일 모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거 보면 벌써 저희들이 예전에 어머님이 기억하실 만한 어떤 사건과 해서 몇 년 정도 흘렀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현실 감각 훈련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고,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이고, 이런 얘기를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잊어먹으세요. 잊어먹지만 그 순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생소하고 여기가 어디지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와서 오늘이 언제고 여기 우리 집이고 이야기 한번 해주면 안심이 되고, 본인도 이렇지라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고 현실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지중심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보통 치매 어르신들을 이런 것을 인지중재 요법을 한다고 그러면 맨날 가서 숫자 계산하고 기억력 증진시킨다고 1, 2, 3 그럼 따라해 보세요. 1, 2, 3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거 한다고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디? 오늘이 무슨 날? 당신과 지금 접촉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해서 본인이 있는 그 자리,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자꾸만 깨우치게 해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주 초기에는 물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우리가 빨간 펜 이런 거 하듯이 이렇게 학습지도 풀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점점 우리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질수록 이렇게 현실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동 중심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뭐냐면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드리고요. 그리고 잘 못하면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원래 받기로 했던 보상을 안 드리거나 벌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에 가셔도 막 자꾸만 이제 허트러뜨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하면서 다른 분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안 줘. 그럼 왜 안 줘? 그러면 요거 하시면 드릴게요. 그럼 알았어, 내가 이거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어린이 애기들 저거 할 듯이 이게 이제 행동 중심 방법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을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고 나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때로는 이렇게 보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초반에 이제 그 많이들 뭘 숨기세요. 말 숨기세요. 그러면 그걸 숨기는 것을 어떻게 왜 숨기냐면은 자꾸만 잊어먹기 때문에 숨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치매의 초반에 이제 치매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구니 하나 두시고요. 이 바구니에 외출할 때나 저갈 때 그 바구니에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도 그 바구니만 딱 들고서 그냥 고기 있는 것만 갖고 나가고 들어오면 고기에다 다 쏟아 넣고 돈도 거기다 다 넣고 이거 다 같이 저희들이 도둑놈이 훔쳐가지 않게 잘 감시해 드릴 거고 하니까 이걸 이 바구니에 다 넣고 빼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고 그래서 그렇게만 습관이 되면 항시 넣고 빼고가 하니까 잊어먹는 일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 중심적인 접근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정서를 중요시하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지나 행동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저분도 나만큼 너무 속상하고 두려울 것이다. 화를 내고 있는 저분도 나만큼 무서워하고 불안할 것이다. 이거 우리 같이 이해하고 느끼는 거거든요. 때로는 저희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도둑망상 같은 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네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알면 그 자리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져갔다는 저 부분이 어머님이 너무나도 자꾸만 잊어먹는 것에 대한 불안이 나한테 넘어온 거구나라고 하고 내 어머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내 어머니하고 찾아드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헛것을 본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무섭지 않으면 보신 거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보이네. 난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인정요법이라고 뭐 멋있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 부득불 이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저것을 고쳐야 되겠다. 뭐 갖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마세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갈등만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행동을 어떤 커다란 범주 안에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접근법이 이제 자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재밌는 건 좋아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사실 재밌자고 흥을 돋구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극 중심의 자극법입니다. 그래서 그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 노래 교실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때로는 이제 마사지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도 긴장을 풀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어떻게 하면 잘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쁜 치매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약도 중요하지만 데이케어 센터 가는 거,
주간보호센터 가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보내시고요. 그래서 가서 조금만 적응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혼자 멍하니 있어요. 텔레비 틀고 멍하니 있다가 그러고서 자는 그것이 365일 반복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가서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같이 재밌게 놀다가 점심도 먹고 저녁 때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야기한다. 뭐 이런 일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진짜로 도움이 될까 막 의심들 하세요. 실제로 많이 진행되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한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주 초기에 아니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도움이 되냐? 아니에요. 정서도 건드려줘야 되고 인지도 건드려줘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인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많이들 하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짜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아닙니다.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 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안 해줘요. 그죠? 병원에 가면 뭐 인지치료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병원이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급한 환자 치료해야지 뭐 거기 가서 이분들이 뭐 박수치고 노는 장소를 제공하진 않다. 그럼 누군가는 제공을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가 그리고 이 국가가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붙어 있게 되면 그만큼 국가에서 경쟁력이나 그리고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이 360일 계속 붙어 있으면. 그래서 다소 쉴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이 가정을 더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가정이 오래 유지된다는 게 뭐냐면 이분과 가족들이 좀 더 오래 그 사는 곳에서 오랫동안 같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그냥 요양원 보내는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 국가 치매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오랫동안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 사회 안에서 좀 더 있게 그러려면 뭔가 인프라를 깔아야 되거든요. 사실 치매가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한 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2008년 이후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가서야 우리가 치매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매 관리법, 치매에 대한 관리법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정도 돼야지만이 우리의 단어가 바뀝니다. 2008년도에는 치매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치매하고의 전쟁. 지금 65세 이상의 인구의 10%가 치매인데 전쟁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쟁은 뭐죠? 주적이 있고 물리쳐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회에서 나를 물리치겠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치매 관리법이라는 것이 법이 생겼어요. 관리도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뭐 근데 국가에서 세금까지 다 냈는데 나를 관리를 자꾸만 하겠다고 출석도 체크하고 막 그러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단어가 순화됩니다. 치매와의 동행을 선포합니다. 멋있죠? 네, 멋있지만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치매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을.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장수국가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도는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씀드렸고 80대가 되면은 4분 중에 1분 정도가 치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동행해야죠. 같이 가야죠. 이분들을 전쟁을 하거나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치매에 걸렸을 때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처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치매를 조종할 수 있는 인지중재요법이나 약물요법이나 이런 걸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우리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노력을 하면 분명히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를 소개를 한다면 대통령이 치매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숨겼나요? 아닙니다. 본인은 자기의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 얘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치매에 빠지셨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요. 거기 좀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수백만 미국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나 혼자 걸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즉 이것은 우리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을 더 높일 수가 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뻤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내가 괜찮지만 나는 신이 나에게 준 이 땅 위에서 나머지 인생을 지금처럼 항상 해온 일을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즉 나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치매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나 혹시 어디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지지자들과 함께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내가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점차 심해지면서 가족들이 힘든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고통스러운 경험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가 오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내 아내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굳게 맞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본인도 가족도 그 사회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러한 편지를 줌으로써 Decay of Brain이라는 즉 뇌과학의 10년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치매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럼으로써 폭발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치료 방책이 제시가 되게 되는 놀라운 기폭제 역할을 하게 돼요. 저는 치매에 걸렸다. 여기에 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병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받아들이느냐. 이게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매라는 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교수님 말처럼 뭔가 치매와의 전쟁을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강연을 듣고 보니까 치매는 분명 동행의 대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벌써 마지막 강연이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이 참 너무 아쉬워요.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교수님. 근데 마지막 강연 주제는 뭘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나 치매 좀 안 걸리면 어떨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방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강연도 예방법도 너무 기다리셨던 강연일 것 같은데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